미셸 스티드 의원에게 인종비하 망언을 한 제이첸 연방 하원 의원 후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물론 아시안 단체들도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모금을 전달한 LA 한인회와 화랑청소년재단이 우크라이나 한인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가구 1가정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 조치를 추진한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 지침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표현한 아시안 혐오와 4.29 음악회 등 한인사회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한인 문학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757일 만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만계 제이첸 후보가 같은 아시안인 미셸 스틸 의원에게 퍼부은 인종 비하 발언. 한인 단체들은 물론 아시안 단체들도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she just had another town hall the other day, and it's tough. Like, we've transcribed it. You kind of need an interpreter to figure out exactly what she's saying. The more she speaks, the better for us. 미셸 박스틸의 연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어 통역이 필요하다. 아시안계 제이첸 후보가 같은 아시안계인 미셸 스틸 의원에게 퍼부은 인종비하 발언입니다. 영어 액센트를 비꼰 망언에 한인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함께 맞서야 할 때 아시안 후보 발음을 공격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일단 어떻게 암만 그 정치판에서 그 정치 싸움을 한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는, 아시안계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며 아예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안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분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일단은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자중하고 사퇴를 했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고요. 주요 아시안 단체들도 아시안 혐오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첸 후보의 이런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 certainly think that Jay Chen should apologize to Michelle Park Steele and be much more careful in the future, not to make comments that would poke fun at somebody's accent. 이에 대해 제이첸 후보는 미셸 의원이 발음이 아니라 연설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아시안 비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지역의 치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규모 갱과 마약 용의자 집중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오가 웨스턴길 부근에서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갱과 마약 수사과 담당 형사 2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8개의 갱단 소속 멤버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일대 도로는 한동안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네, LA 한인회와 화랑 청소년재단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은 기금을 우크라이나 한인들에게 전달했죠.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LA 한인회장과 화랑 청소년재단 회장은 우크라이나 한인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1가구 1가정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모은 모금을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LA 한인회장과 화랑 청소년재단 회장. 화랑 청소년재단은 우크라 한인들의 힘겨운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1가구 1가정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가정 돕기 운동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 교육을 줌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이번 운동은 한 가정당 $200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 100가정이 되면은 내일 4인 기준으로 해보면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한 가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우리가 좀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LA 한인회도 우크라 한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인회는 우크라 한인들은 생필품을 비롯해 입을 옷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의류를 도네이션 받아 1000박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옷을 지금 도네이션을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 무역회사를 통해서 그 옷을 갖다가 컨테이너로 몰도바에다 지금 갖다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LA 한인회는 대부분의 우크라 한인들은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SBS 특파원이 그곳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선희 특파원입니다. 네, 저희 SBS 취재진은 한 달 전에 이곳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다시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오늘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는 인구 25만 명 정도의 도시인데 지금은 6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려든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곳의 학교와 관공서 대부분은 난민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고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Дуже багато роботи потрібно проводити з ними, психологічна реабілітація, підтримка і так далі. Ми намагаємось надавати цю підтримку людям. 네, 러시아는 어젯밤 장거리 함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키이우 외곽의 군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에 대한 공격 재개는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 침몰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침몰 원인이 대규모 화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지대함 미사일 2발을 명중시켜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50일째를 맞아 대국민 영상 연설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Я побачив, що демократичний світ дійсно має тих, чиєї волі достатньо для захисту свободи від нападу тиранії. 매주 2차례 우크라이나 각지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한 루마니아 목사를 만났는데요.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부차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Bucea, haideți la Bucea sâmbătă, e real, peste el. 함락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진 항구 도시 마리우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S-au întâmplat astfel de genociduri, să omoare atât de mulți oameni, să fie oameni cruzi. Probabil că nici într-un stat din lumea asta nu s-a întâmplat. 저희는 앞으로 2박 3일간 이곳에 머물며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SBS 장선입니다. 여성을 기차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카사블랑카 지역에 위치한 기차 선로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41살의 케빈 루이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여성을 밀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노숙자로 알려졌으며 현재 보석금 없이 살인과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코나 입을 찌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날숨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장비를 승인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불기면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장비가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호흡으로 측정하는 검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흡 코로나 검사기에 10초간 숨을 내쉬면 3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기는 사람의 숨에 담긴 화학 성분 가운데 5가지 화합물을 구분해 식별하는 형식입니다. 검사기 제조업체는 양성 샘플은 91%, 그리고 음성 샘플은 거의 100%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기 한 대당 하루 평균 160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일주일 동안 100대의 검사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는 여행용 캐리어 크기로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의무화 조치를 추진한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 지침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올해 2022-23 학기에는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12세 이상 모든 학생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방식품의약국 FDA 방침에 따라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FDA는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면 승인이 아닌 응급 상황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FDA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보건부는 내년 7월 1일 이전에는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가능한 5세 이상일 경우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격리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내용의 완화된 코로나 격리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후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는 적용됩니다. 양로원이나 병원 등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곳에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인 경우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을 때까지 최소 5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시안 혐오라는 무거운 주제를 시로 표현한 작품과 4.29 음악회 등 한인사회 문학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을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캔버스에 실을 엮어 부드러운 감각이 생동감 있게 살아납니다. 한국의 전통미가 느껴집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입니다. 아시안에 대한 바이런스에 대한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막 이런 쉴드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두려움, 수많은 증오범죄에 대한 방패라는 제목에 눈길이 머뭅니다. 방패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무겁고 딱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그게 캐릭터스틱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인데 최근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4.29 음악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과 흑인 사회가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여는 음악회. 4.29 폭동의 도화선이 됐던 로드니 킹의 딸인 로사 킹 여사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인종이 함께하는 이 남가주 사회에서 특히 한인과 흑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함께하는 남가주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지와 오일 페인팅을 접목한 보기 드문 기법의 전시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습니다. 저하고 딸하고의 관계, 저의 엄마하고의 관계 이래서 dim이라는 꿈 이제 한지에 붙이고 다시 또 물감을 또 칠하고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와 한인사회 문화개혁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김민호 신임 LA 지사장이 부임했습니다. 김 지사장은 김치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주와 고추장과 된장 같은 각종 장류들의 세계화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라든지 한국 장류, 전통주 이런 한국적인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더 이제
한국 식품이 더 많이 이렇게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장은 최근 K푸드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바이어들과 한국 수출업체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늘 우려했던 북한 도발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신 내부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핵실험장 복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동강변에선 불꽃놀이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을 맞아 평양에선 야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주요 행사에서 선보이던 열병식은 없었습니다. ICBM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 행보를 이어가던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주년 등 내부 기념일을 맞아 치적 홍보에 주력하며 숨을 고르는 양상입니다. 한편으론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입니다. 복구가 진행 중인 3번 갱도 주변에 건물 2동이 새로 지어지고 토사 더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측 정권 교체기인데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도 큰 만큼 북한으로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란 평가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을 내세워 전략 무기를 과시하는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 흑해함대 모스크바호 침몰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군의 잔혹한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Nuclear weapons or some chemical, issues, chemical weapons. They could do it. I mean, so they can. For them, life of the people is nothing.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직후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이후 러시아가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가 침몰하면서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함정 내 탄약이 폭발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격침된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 2발을 쏴 모스크바호를 침몰시켰고 러시아군은 반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 제조 공장을 타격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모스크바호 침몰 당시 핵무기는 실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응해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늘리겠다고 밝혀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지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당국의 자택 격리 지시를 어기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호복 차림에 방패를 든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위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타이완 자유시보는 봉쇄 장기화에 대한 항의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시위대 중에는 아파트 단지가 격리시설로 지정되는 바람에 퇴거 위기에 몰린 시민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는 이번 시위를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빗댄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면 봉쇄됐던 상하이는 최근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거주단지는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봉쇄 초기보다 오히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하이 교민들은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자체 모금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구호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감염자는 줄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실제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약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갇힌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 상황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브스 뉴스 정다은 기자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쌀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많이 절망스러웠죠. 이게 진짜 그 봉쇄하는 삶이구나. 생필품이나 여성용품, 약 같은 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있는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주어야 하기도 하고요. 제로 코로나를 지향하는 중국은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상하이를 순차적으로 봉쇄하고 모든 시민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외출 금지 스티커를 붙여 문을 막거나 거주지에서 이탈하려는 시민을 제지합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들까지 잡아들이는데요. 진짜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기숙사에 안 살고 외주를 하는 친구들은 물 공급이 어려워서 수돗물을 연수기로 필터 걸러가지고 마시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달걀 30불을 구하는데 하나로 10,000원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이제 그 배달 어플로 콘서트 티켓팅이라고 하나요? 그 시간 열리면은 이제 선착순으로 표를 예매하는 시스템처럼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되게 빨리 끝나요. 상하이시에서 주민들에게 식자재를 보급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일부 시민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상가나 창고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상가 앞은 식량을 구하려는 시민과 이들을 막으려는 방역요원의 거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몇몇 SNS 이용자들은 시민을 격리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찌검에 발길질을 하고 시민이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먹질까지 합니다. 확진자를 이송하겠다며 시민을 거칠게 밀어넣기도 하는데요.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리어 유언비어라며 반박합니다. 상하이시 전면 봉쇄가 일부 완화되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 It's so weird. It's so empty. 오랜만에 소중한 이들을 만나 재회를 만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방역 체계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까지 인권 침해를 일으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달러트리 매장에서 판매된 글루건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100만 개 이상 팔린 제품입니다. 주요한 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에 한국역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육원은 1층 대형 강의실을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며 그곳에 4.29 LA 폭동사와 올림픽 영웅 세미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딸 수산한 여사, 김호 선생의 이야기와 연방이민법 변화에 따른 연대별 한인 이민자 규모 등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미주 본부장인 두성국 상무가 전무로 승진돼 본사 여객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정기 행사에서 두성국 정무 등을 포함한 모두 4명을 전무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두 전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미주 본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석유업계의 휘발유 가격 바가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석유를 공급하는 메이저 회사들과 정유 공장,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뉴욕주 전체 석유 공급망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핫 글루건이 화재와 화상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달러트리에서 판매한 글루건이 전기에 오작동하고 이로 인한 화재도 신고됐다며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달러트리에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패밀리트리에서 판매됐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를 잇는 세 다리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주교통부는 다음 달 기존의 I-5 다리를 교체하고 새 I-5 브리지 건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담은 인터스테이트 브리지 교체 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3년 말까지 환경 영향 평가 후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던 주요 6대 범죄 수사 관련 규정을 마저 삭제하고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 권한만 남겼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소속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수사 대신 경찰을 통해서만 보완 수사를 하게끔 규정했습니다. 법안 별칭으로 불린 검수완박에 대해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세운 용어라며 대신 검찰 정상화 법안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의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4,000건 내지 5,000건 정도예요.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한국형 FBI는 개정안에 담지 않고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자천된 지 2년 3개월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다시 서초동을 찾은 한동훈 검사장.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검찰 수사권 박탈 상황에 대응해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인 부인 업무가 법무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늦지 않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최근 한국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앙지검이라고 불리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전 지검장에게 물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제 뒤에 있는 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월스트리트와 맨해튼을 관할로 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 조작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같은 정치 거물들의 권력형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아 미국 내 한국계 법조인 중 최고위직에 올랐던 김준현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범죄 수사 책임자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선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검사가 있고 연방 검사가 있는데 두 기관 다 검사들이 수사를 해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찰이나 FBI의 수사를 슈퍼바이즈 하는 게 일반이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 더 많은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가진 FBI 또는 경찰과 협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시작을 했고 뭐 그런 사건을 검사의 인볼브먼트 없이 분리해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검사가 시작하다가 이거는 좀 더 커진다. 수사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FBI한테 갈 수도 있고.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식으로 함께 수사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뭐 지휘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토론을 하죠. 이야기를 하죠. disagreement가 있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검사 이 리드를 따르죠. 왜냐하면 일단 이 사건이 생기면 법원에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은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함께 보완 수사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검사 차원에서 지금 모자르다. 증거가 모자르다 생각했으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같이 수사를 하자. 검사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좀 이제 되겠다. 그 결정이 나기 전에는 기소할 수 없죠.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미국의 기준은 아니에요. 기소랑 수사를 분리한다는 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습니다. As I look back over the 8 years of the Obama-Biden Justice Department, in my view, the most problematic aspect of that tenure was t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 politicized and weaponized.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미국에서 검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건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더 중립적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또 배심원제를 채용해 검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 등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의대 편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아들의 군입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특별 전형으로 편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에서 판정이 4급으로 바뀌었고 2019년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검 때 제출한 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2013년 척추질환 진단을 받은 아들이 15년 재검에서 CT 촬영 후 병역 판정 의사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 정 씨가 의대 편입 당시 작성한 경력을 놓고도 논란이 추가됐습니다. 정 씨는 경북대 부설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으로 2015년 10월부터 석 달간 주 40시간씩 근무했다고 적었는데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학에서 19학점을 수강 중이라 주 40시간 근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수업이 없는 시간과 야간, 주말에도 연구에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배우자가 그린 그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미대사 재직 직후인 2012년 12월 배우자가 개최한 개인전에서 그림 4점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모두 3,9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몇 명이든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음식점이 아닌 시설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57일 만입니다. 유승현 기자입니다. 첫 도입 후 2년 1개월 만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299명까지만 가능했던 대규모 행사와 집회, 좌석의 70%까지만 허용돼 온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자영업자들 위해서라도 당연히 좀 해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오는 25일부턴 가능합니다. 영화관, 학원, 독서실에 한 줄 뛰어앉기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에도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금지 같은 방역 조치는 남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엔 생활 속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방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권고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면 즉각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발표 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만 5,846명으로 사흘째 10만 명대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99명, 사망자는 264명으로 둘 다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지겨우시겠지만 보건당국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를 중심으로 양성 판정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